건강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다치거나 아프게 되면 아무래도 검사비나 치료비 부담이 크죠.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골고루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인데요. 알고 있기는 하지만 잘 몰랐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항목인 의료 서비스. 건강보험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다. 사고나 질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의료 비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장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공단에서는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를 경감시키고 맞춤형 건강 서비스 및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으로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노후의 편안한 삶을 위해 장기형 급여를 제공하여 의료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진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는데 제대로 알아야 똑똑하게 챙길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모든 것. 오늘 건강플러스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세계를 자세히 알아본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류수경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름을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네,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전 생애에 있어서 건강을 지켜드리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게는 작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 치료와 진단을 해드리고요. 크게는 큰 중증 질환이라든지 큰 수술들을 또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풍이나 치매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기형 돌봄 서비스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서 아마 우리 생활 곳곳에서 버팀목이 되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하셨는데 이 버팀목이 좀 단단해지기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보험료라는 걸 내잖아요. 근데 이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이 되고 또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보험료를 다달이 꼬박꼬박 내는데 나는 아프지 않아서 병원에 잘 가지 않는다. 좀 아깝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질문도 좀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서도 병원을 자주 찾지 않으시는 네. 건강하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보험료의 가치는 아마도 그 인생 전체를 보아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유아나 청년기에는 병원비 혜택이 더 크고 또 이후에는 보험료보다 혜택이 작았다가 노년기에 들어서 혜택이 다시 급격하게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건강하게 큰 질병 없이 일상을 유지하시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또 질병과 부상은 또 느닷없이 닥치기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크게 인생 전체를 보시면 건강보험 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우리 국민이라면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누려야 할 제도가 바로 국민건강보험인데요. 오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건강보험 하면 우리가 먼저 많이 떠올리는 게 바로 영유아 건강검진 그리고 국가검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사실 노령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건강검진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요. 만성질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단 통계 자료인 만성질환 진료비 추이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2014년도 19조 원에서 2022년도에는 2배가 넘는 40조 원으로 총 진료비가 39.8%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진을 통한 사전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이 노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국가에서 건강한 노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건데요. 자, 이 건강검진도 대상자가 좀 나뉘잖아요. 이 대상자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까요? 공단에서 시행하는 검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건강검진이 있고요. 발생률이 높고 조기 진단으로 치료할 수 있는 6종의 암을 진단하는 암 검진이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태어난 해가 짝수인 분들이 검진 대상자가 되시는데요. 올해는 2024년 짝수해니까 일반 검진 대상자는 20세 이상 짝수 출생자가 되시고 비용도 모두 전액 무료입니다. 직장 가입자와 사무직 분들과 그리고 20세 이상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와 20세 이상의 세대원, 그리고 의료 수급권자로 구분이 되시는데요. 단 직장 가입자분들 중에서 건설 현장이나 시설 관리직 등 비사무직 분들은 검진 주기가 1년이기 때문에 출생연도 상관없이 모두 대상이 되십니다. 네. 나와 있는 대로 2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건강 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검진을 받을 때 공통적으로 받아보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 항목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반 검진은 의사의 진찰과 상담을 포함해서 비만 측정을 위해서 키나 체중, 허리둘레 등을 재는 신체 계측이 있고요. 시력 청력 검사와 고혈압 유무를 위한 혈압 측정, 그리고 요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요단백 유무 등을 확인해서 신장 질환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혈액 검사를 통한 혈색소 수치로 빈혈증과 공복 혈당 체크로 당뇨병을 확인하고요. 일반 화학 검사를 통한 간장 질환을 판단하고 폐결핵과 흉부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흉부 방사선 촬영을 진행합니다. 구강 검진 등을 비롯해서 공통 항목 18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네, 검사 항목을 살펴보니까요. 대사증후군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들은 국가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도 우리가 꼭 받아봐야 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남녀 연령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검사 항목이 한 11개의 항목이 있거든요. 네. 네, 첫 번째 보시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로 이상 지질 혈증을 체크하는 혈액 검사는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으로 4년 주기로 받으시게 되고요. 비형 간염 항원 항체 검사는 남녀 모두 40세 받으시고 골밀도 검사 같은 경우는 54세와 66세 여성분만 해당이 되십니다. 치매 검사로 불리우는 인지기능 장애 검사는 남녀 모두 66세 이상 2년 주기가 되십니다. 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평균 2배 이상이 높습니다. 네. 이에 자살 예방 정책 일환으로 우울증 검사 항목을 도입해서 남녀 모두 20대부터 70대까지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에 1회씩 검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울증 검사는 비교적 굉장히 일찍 검사를 시행하네요. 네네. 청소년이나 그 젊은 분들의 자살률도 꽤 높기 때문에 네. 도입은 일찍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습관 평가, 이건 어떤 건가요? 네, 평소에 음주라든지 흡연 그리고 운동의 양 같은 거를 네. 사전에 그 문진표로 체크를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40세, 50세, 60세, 70세가 대상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발 서서 버티는 평형 감각과 하지 기능을 검사하는 노인 신체 기능 검사는 남녀 모두 66세, 70세, 80세에 해당이 되시고요. 구강 검진 항목인 치면 세균막 검사는 남녀 모두 40세가 해당이 되십니다. 네. 사실 이런 건강검진이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숨어있던 질환들을 발견해내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암 검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암 검진은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높고 네. 조기 진단으로 치료가 가능한 암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위암과 대장암, 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으로 이렇게 6개 암 검진으로 구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입니다. 네. 23년도에도 3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신규 환자로 도입이 되셨고요. 그 관련 치료비로도 10조 원가량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사망 1위가 암 질환이라고는 하지만 또 이런 전 국민 30%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또 암을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에 대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사망률이 높은 만큼 그만큼 조기 검진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암과 대장암, 어느 주기로 좀 받아봐야 할까요? 네, 먼저 위암부터 보실까요? 네. 위암 검진은 40세 이상이시고요. 증상이 없으셔도 2년 주기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연령이 높으시거나 위내시경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내시경 말고 위장 조형 검사도 선택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선택하셔서 받으시면 되고요. 또 결과에 따라서 암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다시 내시경 검사와 조직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럼 대장암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네, 대장암 검진은 50세부터 매년 분별 자멸 검사라고 해서 대변 검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일차 검진을 진행을 하고요. 자멸 반응 등의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 대장암의 70%는 용종이라고 하는 선종이 그 암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네. 그 정기 검진을 통해서 용종을 미리 발견하셔서 제거를 하시면 대장암 발생률의 90%를 막으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또 살펴볼 암 검진 중에 하나가 간암과 폐암입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먼저 간암 검진은 40세 이상의 남녀분들 중에 일반 검진을 통해서 간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신 분이 대상이 되시는데요. 고위험군 기준은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자, 또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분들이세요. 네. 또 일반적으로 강경변증이나 만성 간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해당이 되시는데 1년에 2회 6개월 단위로 간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폐암의 경우에는요? 네. 폐암 검진 사실 익숙하지 않은 항목이긴 합니다. 네. 2019년부터 이제 건강 검진으로 들어왔는데요. 대상은 54세부터 74세 이하로 2년마다 해당되는 일반 검진 시에 작성하는 문진표가 있습니다. 이 문진표에 그 흡연력을 바탕으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증상이 없으셔도 2년에 한 번씩 반드시 검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여성암도 자세한 검진이 필요하죠.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여성분들에게만 해당하는 암검진 종목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입니다. 먼저 유방암 검진은 40세 이상 여성으로 2년 주기로 양측 유방 촬영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방 촬영술은 진단에 있어서 무증상의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이제 매번 우리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늘 개선을 하잖아요. 들어보니까 2024년도부터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조금씩 바뀔까요? 네, 먼저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 기준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네. 그동안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 최소 거주 기간이 6개월을 충족해야지만 그 자격을 주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 반면에서 직장 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피부양자분들은 입국 즉시 바로 그 자격이 또 부여됐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좀 제기가 되었어서 4월 3일부터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모두 동일하게 국내 최소 거주 기간인 6개월을 충족하셔야지만 그 자격이 주어지시게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라든지 거주 사회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입국 즉시 취득도 가능하십니다.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재산도 그렇고 자동차에 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잖아요. 네. 이 부분도 좀 달라졌다고 들었거든요. 또 재산보험료의 경우는 기존 5천만 원 기본 공제하던 것을 1억 원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네. 그 기본 공제를 1억으로 확대하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시는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2만 4천 원 가량 인하가 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득 없이 집만 보유하고 계시거나 은퇴하시는 직장 가입자분들에게는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의 경우에도 기존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서 부과하였는데 기준에 상관없이 아예 다 폐지가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료 폐지로 인해서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가 약 2만 9천 원 정도 인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기사를 많이 봤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시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2024년 한 5월 정도부터 요양기관이죠. 약국이나 병원을 갈 때 본인 확인 절차가 좀 더 강화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 처음 시행된 제도라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실 때 좀 네.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동안 병원이나 그 약국을 이용하셨을 때 보통 그 본인의 주민번호라든지 외국인 번호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진료가 쉽게 가능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격이 없는 분들이 대여하거나 도용을 하셔서 네. 사용을 하셔도 사실은 적발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그 진료 기록도 왜곡이 되고요. 정보도 또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5월 20일부터는 병의원에서 환자의 본인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네. 또 환자분들은 병원의 내원 시에 반드시 신분증을 제출하시고요. 병원에서는 본인 확인을 거쳐서 급여를 실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나 약국을 갈 때는 무조건 이제 신분증을 가져가야지만이 된다. 네, 맞습니다. 네.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건강보험증. 예. 근데 만약에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이런 네네.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이 매번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네. 그 요즘에 다 스마트폰 다 사용하시니까 저희가 스마트 어플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시면 보다 간편하게 휴대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다가오는 5월 20일부터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요. 약국이나 병원을 가실 때는 꼭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외의 혜택을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인 건강.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상치 못한 의료 비용으로부터 보호막이 필요하다. 소득이나 지역, 나이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를 위한 의료 서비스가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인데,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가입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로 의료비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높은 암 등의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 질환자, 중증난치 질환자에 대하여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산정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검진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보험료의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받는 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하여 책정하고, 지역 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고액이나 중증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 본인 부담 상한 제도는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줘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우산 같은 정책이다. 본인 부담 상한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 선별급여 등 본인 부담금은 제외됩니다.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때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의 의료 안전망인 국민건강보험. 그만큼 사용자인 국민의 니즈가 우선되고 있다. 우리 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국민들의 의견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상시 접수받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더 건강보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 여러분이 제안을 받아 업무 혁신과 건강보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부터 예방, 진단, 치료, 그리고 장기 요양까지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 그늘진 사각지대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에 관련된 혜택 영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주제 중에 하나죠. 바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 충청지역본부 이재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2008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라든지 65세 미만일지라도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이 있을 경우에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부양하는 가족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올해로서 16년 차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누구나 신청을 하면 받아볼 수 있는 제도일까요? 신청 대상은 좀 한정적입니다. 네,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다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또한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이라든지 외국인의 같은 경우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이 장기 요양보험을 신청을 하려면 이 과정들이 좀 복잡하지 않을까, 뭐 서류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잖아요. 서류에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65세 미만자라면 인정 신청서와 한 가지 서류가 더 필요한데요. 네. 노인성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라든지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네. 또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서만 있으면 되는데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이라든지 이해관계인이 갔을 경우에는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65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이 신청서만 있으면 되는데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뭐 소견서라든지 이런 질환을 좀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55세이신데 네. 치매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신청서와 네. 그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 이 두 개를 가져가면 혜택을 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일반 소견서나 진단서를 낼 수는 있지만 등급 판정 전까지는 그 양식에 맞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지만 됩니다. 네, 방금 이제 등급 판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절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절차들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공단에 있는 요양직 직원이 있습니다. 네. 요양직 직원이 직접 실거주지를 방문을 해서 신청인의 그 심신 상태라든지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교양 급여 종류라든지 어떤 생활 환경, 주 수발자 등을 파악하는 내용들을 조사를 하고 오면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상정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후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심신기능 상태와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등급이 결정되고 나면 인정서라든지 개인별 장교양 이용 계획서 그리고 복지연구 급여 확인서를 공단으로부터 수령을 한 후에 그 수령한 날로부터 장교양 기관과 급여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65세 이상자의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내면 등급 판정이 조금 빨리 앞당겨질 수 있는 걸까요? 앞당겨지진 않고요. 의사소견서는 필수 서류입니다. 처음에 신청할 당시만 인정 신청서가 필요하고 의사소견서는 필요 없는 것이지 나중에 등급 판정 전에는 의사소견서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등급급수가 이제 단계별로 좀 나누어지잖아요. 네. 근데 어떤 기준으로 이 단계가 정해지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단계별로 특징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청인의 심신기능 상태에 따라서 요양 필요도 점수가 산정이 됩니다. 네. 이거에 따라서 점수 구간별로 등급이 결정이 되고 등급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부터 경증 치매 대상자인 인지 지원 등급까지 6개의 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혜택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1등급인 수급자가 월 한도액이 가장 많고 네. 그다음 인지 지원 등급이 가장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등급이 높을수록 월 한도액이 높아지는 거죠.
네, 지금 5개의 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이 있는데요. 인지 지원 등급과 이 5개 등급이 어떻게 좀 다른 걸까요? 치매가 있다고 체크가 되면 일단 인지 지원 등급은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1등급의 경우에는 치매가 좀 심하면 무조건 1등급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신체 기능 좀- 상태가 혼자서 거동을 못할 정도의 좀 네. 심한 정도여야지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등급 판정을 받은 우리 지역의 수는 얼마나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전국 현황을 보면 이미 등급 인정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거는 노인 인구 대비했을 때 11.1%에 해당하고요. 저희 지역은 13만 5천 명으로 노인 인구 대비 12.3%에 해당합니다. 살펴보니까 뭐 세종 지역에는 1, 2등급 수가 거의 0에 수렴을 하는데 이거는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세종 인구는 아무래도 젊은 도시라서 노인 인구가 적기 때문에 네. 1, 2등급자가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등급 판정을 받고 나면 이 장기 요양 중에도 저희가 받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재가 급여라는 게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먼저 재가급여에는 6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을 해서 신체 활동이라든지 특히 가사 활동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방문 요양이 있고 또 요양보호사가 한 명이 아닌 2명이 같이 가서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갖고 간다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욕조를 사용을 해서 목욕을 제공하는 방문 목욕이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 그리고 치유생사가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가정 등을 방문을 해서 혈압을 체크한다든지 복약 상담을 하는 등 간호 행위를 하고 또 요양에 관한 상담을 해주고 구강위생을 해주는 방문 간호가 있습니다. 네. 또한 수급자를 하루 중에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하면서 신체 활동도 지원을 하고 심신 기능 유지라든지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가 있고요. 보호자들이 먼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단기간 동안 보호하는 단기 보호도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들은 대부분 혼자서 거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휠체어라든지 지팡이 같은 것을 지원하는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네. 이 재가 급여를 좀 들어보다 보니까요. 이게 혹시 등급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혹시 뭐 1등급이어야지만이 방문 간호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걸까요? 아니면 모두가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네, 모두가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해진 금액 내에서 모든 네. 혜택을 다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좀 치매인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치매인 경우는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이라든지 뭐 치매 전담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치매가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복지 용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전에는 복지 용구를 대여하기보다는 많이 사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요즘엔 이게 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전에는 복지용구를 침대라든지 휠체어 같은 경우를 무조건 다 구입하는 품목으로 네.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게 너무 낭비도 심하고 재정 낭비도 심한 상태라서 지금은 다 소독해서 대여하는 제품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재가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본인 부담금은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또 월 한도액은 어느 정도 될지 이 부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한 달 동안 그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은 1등급은 206만 9,900원부터 인지지원 등급 64만 3,700원까지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등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를 전부 사용했다고 하면 일반 대상자인 경우에는 15%인 31만 48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40% 감경 대상자 이건 어떤 대상자인가요? 소득 기준에 따라서 감경 대상자가 정해지는데요. 네. 40% 감경 대상자, 60% 감경 대상자는 소득 기준에 따라 좀 다릅니다. 장기 요양 급여 중에 하나가 시설 급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려 볼까요? 네, 시설급여에는 10인 이상 시설과 10인 이하 시설로 구분이 되는데요. 10인 이하 시설은 저희가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 두 시설의 차이점을 보면 인력 기준과 시설 기준이 좀 다르고요.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9인 정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서비스를 받아볼 수가 있고 10인 이상 시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점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받아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설 급여의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어느 정도 되고 본인 부담금은 어느 정도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 월 한도액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시설급여는 일일당 수가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아니면 요양시설 규모별로 좀 다르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등급을 예시를 들어보면 일일당 수가인 84,240원에 월 30일을 이용했을 경우 252만 7,200원이 되고 이 중에서 일반 대상자일 경우에는 50만 5,440원이 본인 부담금이 됩니다. 요것만 내는 것은 아니고요. 이 외에도 식재료비 등 그 비급여 같은 경우는 별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도 나머지 금액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장기 요양 보험의 경우에는 이 본인 부담금이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본인 부담률이 물론 다 다른데요. 일반 대상자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 기준에 따라서 40% 감경 대상자, 60% 감경 대상자로 구분이 되고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했을 때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비율도 다르고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가급여의 경우 이제 방문 요양을 가장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방문 요양 그리고 시설급여에 관한 증례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방문 요양 예시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수급자가 한 달간 재가급여인 방문 요양을 보통 3시간씩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3시간 수가가 54,320원입니다. 이거를 보통 한 달에 20회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20회를 이용했다고 한다면 급여 비용 총액은 54,320원에 20회를 곱해서 108만 6,400원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본인 부담금은 15%인 16만 2,960원을 장기간 기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노인요양 시설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설급여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일당 급여 비용에 이용일수를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2등급 수급자가 30일간 노인요양 시설에 입소를 했다면 2등급 일일당 급여 비용 수가인 7만 8,150원에 30일을 곱해서 234만 4,500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본인 부담금은 보통 일반 대상자는 20%를 납부하기 때문에 20%인 46만 8,900원이 되고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급여가 있기 때문에 비급여는 추가로 별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OX 질문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건강보험료는 사망할 때까지 부담해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민들이 평소에는 보험료를 내고 필요시에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됩니다. 그에 따른 납부 의무 또한 평생 가지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퇴직 후에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퇴직 후에 받는 국민연금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개인이 금융기관이나 보험사 등에 가입한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즉 삭전연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장기 요양보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단기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주야간 보호기간 내
단기보호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야간보호센터에서만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2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전국에는 11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 요양에 관련된 용품을 구매하거나 대여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복지용구를 구매하거나 대여할 경우 연간 한도액 150만 원 이내로 10%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복지용고 연 한도액은 160만 원이고요. 본인 부담금은 일반 대상자가 1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아버지가 황반변성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산정특례자로 인정을 받아서 병원비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산정특례 제도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여쭤오셨네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부장님? 네,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 질환이나 회기 난치성 질환의 외래 또는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5%에서 10%까지 경감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의 아버님처럼 담당 의사의 확진을 통해서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이 되셨다면 5년 동안은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10%로 경감됩니다. 만약 종료 시점에도 완치되지 않고 질환이 계속 중이라면 산정특례 기간도 적용 범위를 더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적용을 받는 진료권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만 적용하고 선별급여라든지 2, 3인실 입원료 등의 그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제외된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청자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혹시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느라 가족 모두가 힘든 상태인데요. 등급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요, 부장님? 네, 먼저 등급 신청을 할 때는 어르신이 치매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내방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가족이나 대리인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또는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요. 서비스는 등급 내로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가해서 받을 수 있는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 그리고 방문 간호, 그리고 아까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하는 주야간 보호와 단기 보호 등 입소 시설까지 모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경우에는 특별히 치매가 있기 때문에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과 주야간 보호 시설 내에 있는 치매 전담실, 그리고 치매 전담형 노인양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볼 텐데요. 국민건강보험은 네모다. 이 네모원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네, 국민건강보험은 평생 건강 지킴이다라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왜일까요? 네,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건강보험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류수경, 이재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